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자의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경험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최수양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1일 MC로 인기 폭발이었던 최서양님이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촬영 전에? 언니 나와서 언니 같이 나오셔서 좀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쁜 MC님 옆에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네. 좀 해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90년대 태어나서 군사복무 고등학교를 일단 졸업하고, 그리고 6년 간호병과로 군사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11월에 북한을 탈북을 해서 2015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남한 생활 2년차 되어가고 있는 최수향입니다. 2년 차시고 지금 하고 네. 있는 일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건 2부에서 2부에서. 저희가 2부에서 팍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그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군 네. 생활을 6년 동안 네. 하셨어요.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18살부터, 북한은 18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잖아요. 네. 18살에 지원을 해서 24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네. 군대를 자원해서 가신 거죠? 네, 자원을 했죠. 가신 이유가? 네, 이유가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냥 아빠 엄마가 너무 그냥 서민이라서 그냥 아빠 엄마가 평범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난을 겪어야 되는 줄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을 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처럼 서민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신분 상승을 해야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북한 사회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갖춰야 하는 이제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은 군사복무 경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력을 갖춰야. 그래야지만 신분 상승의 기본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군사복무 경력을 갖추려고 군에 지원했던 겁니다. 네, 육군 간호사로 6년 동안 하셨다고. 네. 이 육군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실은 간호사라고 하면 치료 사업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되고 이제 치료를 수기를 일단 높여가지고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간호사가 되고 보니까 치료도 잘 해야겠지만 또 일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당시 너무 북한군 다른 부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대에서 너무 노력 동원을 많이 해가지고 환자들을 데리고 작업장에 나가서 아픈 환자들을 작업 조직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례로 말씀드리면 탄강 지원, 저희 부대에서 탄강에 노력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탄강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 편도라고 해가지고 땅 밑으로 100m 들어가면 1편도고 200m면 2편도, 이렇게 100m 단위로 1편도, 2편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3, 4편도 되는 데까지 환자들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요? 네네. 400m 그럼 되겠네? 땅 지하 깊이로 400m 되는 데까지 들어가니까 숨이 꼭꼭 막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저보다 더 힘들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가서 이제 일단은 기본이라는 노력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은 이제 식사 보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금 경로동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경로동은 땅 밑에 400m 들어가서 경로동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일을 시키는 간호사 입장에서 치료보다 환자들을 그런데 내몬다는 게 너무도 막 참기 어려웠던,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가장 남네요. 군대에 있으면 네. 휴가 같은 거 잘 못 나오잖아요. 없죠, 휴가는. 6년 동안 얼마나 나와 보셨어요? 실은 휴가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표창휴가라고 공로가 있는 그런 대상에 한해서 이제 군사복무 기간 많이 받으면 한두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는 너무 영양이 안 좋을 때 이제 집에 가서 영양 보충하고 오라고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는 휴가가 아니고 아주 그냥 병치료로. 휴가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네, 병치료로 아예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간호사니까 이제 환자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환자들 집에 보내는 데서 호송이라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일단은 간호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 데리고 간호사랑 그리고 군의 의사나 같은 그런 군의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집에 2번을 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6년간 네. 2번이요? 네, 6년간. 근데 네. 그것도 누가 승인을 집에 들려라라고 승인을 해서 갔던 건 아니고 저희 집 근처에 환자를 데리고 이제 호송을 가다 보니까 이제 틈 시간을 내 가지고 집에 들려보기 위해서 일단은 군의관이랑 저랑 같은 코스를 뭐 청진에서 양강도, 자강도 이렇게 돌아야 하는 걸 돌지 않고 아예 환자들을 나뉘어 가지고 군의관은 자강도 쪽으로 가고 나는 함경북도랑 양강도로 이렇게 가면 1개월 코스를 15일이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틈이 나잖아요.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가봤었고. 동생은 그나마 이제 군복무 하면서 간호사니까 이제 호성으로 집에 저는 한 번도 못 갔었거든요, 사실. 네, 쟤네 맞아요. 집에 딱 가니까 부모님들이 얼굴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아예 못 알아보고 누구 봤다고 이러고. 어떡해. 그러면 그때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이렇게 뵀을 때 그때의 심정은? 일단은 엄마가 너무 4년 만에 엄마 그때 처음 갔을 때가 4년 만에 봤는데 제가 엄마한테 좀 깜짝 놀려려고 서프라이 완전 쇼를 했어요. 네. 집 앞에까지 가서 문 두드리고 그러고 깜짝 방문을 네, 하셨군요. 계십니까? 막 이랬더니 엄마가 나와가지고 양강도 말로 누구요 하고 문 열고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룻밤만 좀 묵어 갑시다 했더니 하룻밤만 묵어 가자는 것도 뭐요 하고 나와서 대문 열었는데 그러고 또 나를 군복을 입었으니까 못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저희 집안이 어려운 걸 아니까 내가 가면 부담이 될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사집을 하는데 군대에서 조금 사업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바다 해산물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장사물품을 가지고 와서 해산 쪽에서 아예 그 덤에를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박스 완전 이만큼 큰 박스에다가 말린 건어물을 가지고 집에 그냥 엄마가 대문을 열었는데 군복을 입고 이제 그 박스를 머리에다 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 알아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인데. 그래서 엄마 그랬더니 그러고 박스 버리고 엄마한테 안겼는데 엄마가 너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눈물 펑펑 떨구면서 그러면서 막 부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일단 그리고 아빠를 봤는데 아빠가 머리에 흰머리가 거의 없으셨는데 머리가 많이 희셨더라고요. 4년 만에 뵀으니까. 네, 그걸 보니까 너무 좀 아빠 엄마한테 그동안 떨어져서 너무 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빠 엄마한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너무 없으니까 좀 그런 마음도 죄송했고 너무 아빠 엄마가 늙으셔서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아팠던 아프셨군요. 것 같아요. 근데 세자매시잖아요. 네. 여동생이 한 분 더 여동생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제가 군에 나갈 때 유치원생이었어요. 네. 여동생이랑 몇 살 차이라고 하셨죠? 저랑 12년 차예요. 여기 언니분이랑은 저는 14년 차인데 제가 군대 나갈 때는 돌 지나고 왕왕 애기 있잖아요. 우는 애기였어요. 네, 엄마 뭐 아빠 이 정도인데 막 언니가 군대 나간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빠이빠이 잘 가라고 해서 사실 그때는 어릴 때는 그랬고 네. 그리고 제가 군에 나갈 때는 동생이 6살이었어요. 제가 18살에 군에 나갔으니까 네. 그때는 겨우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서 막 언니 막 이러고 말도 귀엽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군사복무 하는 과정에 이제 6살짜리 동생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며 보고 싶다 했는데 엄청 커가지고 네.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고 왔는데 머리 이만큼 기르고 나한테 인사하는데 막 동생인 걸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애기 때 모습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어린 동생만 생각하다 큰 동생을 보니까 깜짝 놀랬고 그리고 동생이 많이 성장한 걸 보고 그동안 정말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동생은 언니분을 알아보시던가요?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가 이제 나를 수양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언니인데 너무 서먹서먹해서 그리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와서 손목 잡고 그러더라. 그럼 휴가 마치고 이제 네. 다시 돌아갈 때 네.
저 군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상관한테 뭐 고이고 이런 걸 챙겨가야 된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 때 일단은 저희 집이 원래도 어렵게 살았지만 4년간 더 어려워졌을지 더 뭐 나아졌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대에서 나올 때 그 전부터도 부대 내에서 간호사들은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사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해산에 올 때도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랑 이제 그 우리 개성 그 공단에서 나온 소세지 라면 이게 북한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에서 해산은 멀잖아요, 지역이. 그쪽에서 또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상품을 가지고 해산에 와서 팔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마진이 나오는 거로 담배를 일단 많이 준비해가지고 트렁크를 하나 사서 트렁크 거의 담배를 다 채워넣고 그리고 가면 또 간호사들이니까 주변에 그 같이 생활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그래 간호사들한테는 간식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에 가서 출장 갔다 오면 뭐 장교들한테 담배 한 갑씩 주는 건 기본이고 좀 더 잘 보여야겠다 입당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한 보루씩 그건 무조건 그 북한 내 제가 생활했던 환경에서는 그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군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네, 가능한 것이 제가 아마도 간호사에서 가능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간이 있어야 그 장사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자호송을 한 번 나가면 1개월씩은 북한이 또 교통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 집에서 해산이잖아요. 해산에서 이제 부대가 항해북도 이제 사리온 쪽인데 사리온 쪽에서 해산까지 들어오려면 빠르면 일주일로 버는 거예요. 뭐 KTX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니는 교통수단이 없고 직행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버스도 타고 그냥 길거리에서 화물자동차 지나가면 막 손 흔들고 같이 갑시다 해서 타고 그러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한 번씩 출장 나와서 한자호송을 하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을 부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군의관이랑 저랑 코스를 나뉘어 가지고 빨리 환자들을 데려다 집에 귀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으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은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려면 그 밑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밑돈은 대부분 간호사들이라고 하면 집안에 조금 환경이 돈이 좀 있는 집 자녀들이 간호사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그 직종이 그나마 군 생활에서 가장 편안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네 편한 그 좀 돈 있는 집 자녀들이 모이는 거겠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돈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그리고 또 항상 빌리면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갚듯이 뭐 그쪽에는 은행도 없고 이자라는 말이 없었지만 장사 마치고 나서 네, 이제. 장사 마치고 나서 내가 마진에서 뭐 100%다 하면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나한테 돈 빌려준 친구한테 그냥 그런 인사차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이제 관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밑돈을 많이 보장해줬었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품목을 해보셨어요? 주로 장사는? 군 내에서는 이제 부대가 그나마 개성공단에서 가까웠으니까 알아봤더니 개성공단 상품이 되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식품으로 해가지고 소세지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코파이 그리고 라면, 쇠고기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해산 쪽 그리고 총진 쪽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서 이제 그 도매 상인들 이제 일단 그런 상인들을 잡아야 내가 그쪽에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 상품 보낼 거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해산 쪽에서 이제 북한 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진이 많은 품목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알아봤더니 오토바이인 거예요. 오토바이를 해산에서 오토바이를 받으면 중고를 일단은 받아요. 새 거는 가격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중고를 받으면 이제 달러로 500달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면 해산에서 500달러짜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분해를 막 하는 거예요. 다 뜯어서 분해를 하면 엔진만 그대로 두고 이제 겉부품 있잖아요. 겉부품 비싸잖아요. 싸요. 위안화로 한 300위안이면 한
뭐 달러로 한 50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품, 겉부품은 이제 눈이 딱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에서 상중고로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네. 직접 하셨어요? 그거를? 직접은 못하고 이제 네. 가면 그런 작업하는 또 해주는 곳이 또 따로 있고. 네,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약간 거기에 그럼 멋스럽게 이제 오토바이를 그렇죠. 좀 딱 새 거인 보면 네, 것처럼.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새 것에 가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부품 다 버리고 새 부품을 박스에다 그대로 넣어가지고 조립은 안 해요. 일단 회사니 그 인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이 져야 되는 수당이 너무 비싼 거예요. 회사 쪽이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 아, 인건비. 네,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부품을 다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원산 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산 쪽에 나와서 거기에서 조립을 하면 그쪽이 인건비가 좀 싼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팔 곳으로 직접 저는 직접 필요한 사람들이 저한테 주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해산에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산에 들여다가 이제 오토바이도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경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들 규율 통제를 하는 그런 헌병. 맞아요. 네, 헌병. 헌병. 네, 맞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돈을 조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판매할 약속된 이제 오토바이 주문을 한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500불에 받아서 이제 비용이 거의 600불 정도가 들어가고 내가 갖다가 주는 사람들한테는 900불에서 1000불 정도 이제 주는 거죠. 마진이 조금 짭짤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사 얘기 들어봤지만 오토바이는 처음이에요, 지금. 네, 저희 부대 친구들도 또 좀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템은 누구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지역이 유리한 게 더 해산에서 그래도 또 세관 쪽에도 조금 좀 아는 분이 계시고 뭐 이런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근데 맞지. 누구나 다 그렇게 마진을 이런 장사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문을 무조건 딱 받은 그 수량에 맞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왔던 거죠. 6년을 군복무를 하시고 제대를 네. 하셨어요. 네. 이거 제대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만기 제대, 네. 병가 제대 이렇게 네, 그렇죠. 많은 걸로 아는데. 생활 제대가 있고 그리고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감정 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군사복무 기간 다 채우고 만기 제대 그런 거는 최수영님은 저는 만기 제대 6년. 대단하다. 제대하시고 이제 집에 네. 오셨어요. 네. 원래대로라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입당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네, 동기가 좀 저도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1년 뒤에 한국에 가리라 꿈도 못 꿔봤었죠. 근데 일단은 사회에 나와서 제가 대학교를 가야 이제 군사복무 하는 과정에 군복무 경력은 갖췄고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추천서를 받을 거예요. 제가 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이 그거를 끝이었잖아요.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를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렵고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니까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만큼은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왔는데 대학교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가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일단은 무료 교육이니까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개별 부담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우리가 배급도 못 받는데 학교에 뭘 보장해 준다라고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대학교에 못 간다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또 포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6년이란 기간 너무도 이제 한 가지만 갖추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나 장사해서 돈 벌어서 대학교 무조건 가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사를 하는 과정에 일단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군대 때 이제 하던 거랑 사회에 나와서 하는 거랑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일단은 군에서는 군복을 입었으니까 오고 가는데 교통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보장도 유리한 조건도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밑돈은 또 친구들이 좀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좀 경제적으로 백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밑돈을 그렇게 마련했었고, 근데 사회 나오니까 저희 집이 멋살아 돈 보장을 못 해주고, 사회 나와서 또 사복을 입으니까 보안서 보이고 통제기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세간에서 나오는 중기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들 받아가지고 장사를 조금씩 해보는데 생계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장사를 주업으로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래서 또 군에서 간호사를 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또 사회병원에 취직을 해서 낮에는 병원에서 달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또 일을 딱 마치면 그 순간부터 또 옷을 바꿔 입고 생활전선이 나서 또 장사를 하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그렇게 작은 걸 정말 저도 사회에서 생활을 못 해보다 보니까 제 생활 월급이 1,700원이었어요. 근데 1,700원으로 당시 쌀 한 킬로그램이 4,000 내지 5,000원이어가지고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달 월급으로? 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 상황을. 군대에 있으실 때는 모르셨어요? 군에서는 일단은 뭐 월급이라는 말 자체도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는 게 없이 이제 군 생활을, 북한군은 돈을 받고 군사 복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그나마 이제 그 생활비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간호장 이제 만기 전역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0원이었어요. 그러면 벌펜 하나 사기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군에서는 뭐 그런 돈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사회에서는 사회만큼은 이제 월급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일단은 생계 보장 하는데 바치다 보면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하기엔 너무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주위를 둘러보는 과정에 저희 집이 해산이니까 국경 연선이잖아요. 그쵸. 대부분 돈이 좀 있고 이제 돈 좀 번다 싶은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다 중국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일명 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수영님도 밀수를 시작하신 거군요. 그래서 밀수를 시작을 했고, 밀수를 하는 과정에 너무도 이제 밀수를 하는 과정에 탈북을 일단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정확히 딱 계기를 찝어서 말씀드리면 밀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중국에 일하러 갔어요. 가서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시골에 인삼 재배하는 그런 곳에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장이 한 명 있고 내가 도착한 밭인데 사장 한 명 있고 그 밑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의 한 80~90%가 남자고 그리고 남성분들이고 나머지 여성, 정말 어린 20대도 있고 10대 고등학교 18살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걸 보고 놀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이 이제 물질적인 조건 보장인 거예요. 제대해서 와서 보니까 저희 집에서 아직도 잡곡밥을 먹고 있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잘 살지만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일반 주민들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중국에 가서 보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이제 일단은 식량 공급이라던가 이런 먹는 거, 쌀이나 부식물 그리고 이런 조미료 공급 충족하게 정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흔하게 다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입는 문제에서 이제 피복 공급 그런 의류를 공급해 주는 걸 봤더니 그것만큼도 또 풍족하게 일하는 데 지장이 없게 갈아입을 여벌이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 엄마의 말씀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그때 당시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이민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인권이란 말을 할 수가 있지 인권이란 말 자체도 몰랐으며, 그리고 정말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들이 그냥 엎드려서 겨라라고 하면 겨야 되는 정도로 하루 일이 밀려가지고 정말 9시, 10시까지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기 전에는 사장이 오늘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어야 돼 라고 하면
밤 12시라도 다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야 하고. 근데 그나마 또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이 12시까지 일을 시키면 시간당 수당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정말 내가 하루 수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쌀 1kg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데 그에 비해서는 중국에서 일하는 양이 하루 평균 내가 야간 작업을 안 해도 50위안은 받더라고요. 50위안이면 당시 북한 돈으로 65,000원이었어요. 여기 돈으로는 한 8대1? 1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하루 일하는 게 네, 거의 그렇죠. 월급의 몇 네, 배인 거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좀 봤던 것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일단 언어가 자유롭고 저는 그렇게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막말을 해대는 걸 북한 내에서는 그 김정은이라는 그 이름 속자를 부르려면 앞에 존칭어가 무조건 길게 붙어야 되잖아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아니면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그렇지 너무 기억하시네요. 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긴 존칭어를 붙여야만 김정은이라는 이제 이름 석자를 부를 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을 막 욕을 해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소리 자기 의사에 이제 어긋나거나 자기 보는 자기 보는 각도에서 안 맞을 때는 그냥 말이 정말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일단은 그렇게 언어가 자유로운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육체가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국가 일을 무조건 해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잘 살던 못 살던 열심히 살면 잘 살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못 살 거겠지만 그렇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그걸 다 중국에서 느끼시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내가 살았던 곳이 북한 내에서 살 때는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북한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말 자유로운 곳도 있구나. 그때 그러면서 사장이 그랬잖아. 한국에 가봤다고. 한국에 가라고 또. 네. 사장님이 한국에 가라고 하셨어요? 일하는 사장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족인데 중국 사람. 중국 사람 한족인데 이제 말 표현이 정확치는 못한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어느 만큼 잘 사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네는 머슴이나 같고 한국 사람들은 사장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면 네. 중국 사람들도 되게 차별을 많이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가면 거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자기네가 좀 그런 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지. 맞아. 나도 동생 안에서 그 소리 듣고 야 한국은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이 버는데 그보다 더 잘 사니까 모자 쓰면 쓰레기 그러니까 빗자루랑 이렇게 그림이 있는 모자도 한국산이면 막 되게 좋아하고 이거 한국산이야 막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이 진짜 잘 살긴 잘 사는가 보다 동생이랑 막 수군거렸거든요 둘이. 그리고 일단은 중국에 와서 일단 중국이라는 사회를 보아왔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채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TV 채널이요? 네네. 네. 한국 채널을 막 돌려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예능 프로랑 드라마도 막 자유롭게 보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나는? 제가 14년도에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이 나오고 막 김수현이 나오고 너무도 멋있고 막 로맨틱하게 너무도 막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또 유혹에 많이 심하잖아요. 상속자들도 봤잖아. 상속자들도 되게 거기에서 막 외국에 나가고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이 로망의 끝판왕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10년 상승을 해서 과연 보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중국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런 의식에 있겠었군요. 네, 그리고 내 생활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내에서 내가 과연 대학교를 나오면 대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전공을 선택할 수가 없고 대학교를 나오면 강제 배치를 받아야 하고 그냥 대학교를 안 가고 돈을 벌고 살아볼까? 북한에선 또 하폐교환 때 신뢰를 보면 그렇잖아요. 세대당 북한 돈 10만 원 이상 교환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이상은 허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돈을 갖고 부자를 살 수도 없고 무조건 한국 가야겠다라고 중국에서 그때 결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게 탈북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탈북을 할 때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북한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나 탈북할 거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탈북을 어떻게 그래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이제 탈북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참 언니한테도 말 못했고 언니는 떠나는 당일로 전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화로 하면 또 다 탐지가 될 수 당시에 있으니까. 혹시 군복무 중 아니셨나요? 네, 저는 제대해서 이미 출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이 한 40리 구간에 떨어져서 있었는데 오후에 동생은 저녁 시간에 가려고 하고 있었고 나는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막내 동생이 왔더라고요. 언니 빨리 지금 언니가 급하니까 빨리 오라. 제가 맞아 그때 제가 편지 쪽지를 써가지고 동생도 보지 마 그래가지고 동생도 학생이니까 글을 읽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언니 보고 정말 급하니까 쪽지에다 정말 급하니까 언니 오늘 중으로 나 꼭 못 보면 언니 우리 언니가 후회할 수도 있어. 급한 상황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쪽지에다 쪽지 보고 불태워버려. 그러고 혹시 남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고 동생한테 그 쪽지를 지워가지고 교통수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옆에 바로 큰 도로여가지고 도로에 나가서 또 화물자동차 지나가는 거 막 손 흔들고 담배 한 갑지고 흔들고 동생인데 저 어디까지 가서 세워달라고 그러고 부탁을 해서 동생을 보냈어요. 근데 언니한테 가서 잘 전화하고 그러고 언니가 또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언니를 봤고 그러고 이제 동생이 돌아왔고 그러고 이제 언니가 그날 와가지고 언니는 알고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그 탈북한다고 말을 했어요? 언니가 와가지고 제가 탈북하기 한 1시간 반 전에 언니가 와서 조용히 언니랑 밖에 나가서 나 갈 거야 그러고 언니한테 일단은 저희가 그 단독주택 쓰고 살았는데 일단 농산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다 뒷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한테 제가 장사하던 장부 다 넘겨주고 빚 받을 거 다 받아 그러고 넘겨주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 1년 동안 농사도 되게 어머니가 많이 지셨고 콩도 한 톤 좀 넘으셔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받고 그러니까 빚 받을 거 그거 장부 다 문서 정리한 거 책자 하나 언니한테 다 넘겨주고 근데 이게 떠나는 길이 위험하잖아요. 엄청 위험하죠. 간다고 얘기를 할 당시에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뭐랄까 언니하고 그때 당시 헤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가서 나중에 언니가 오면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언니하고 어찌 보면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란 그 버섯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북한에 짝퉁이 되게 많아서 명품 짝퉁 그거 박힌 이제 노란 버섯이 박힌 반지를 하나 남겨주고 그러고 언니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러고 언니랑 그렇게 약속하고 그러고 1시간 전에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혹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서량님의 기분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죄책감이 내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동생을 도와주지 못하고 장녀로서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도 못하고 원래 제가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미안했어요 동생한테 사실은. 그리고 뭔가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리고 동생하고 영 못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래 여기에 사는 것보다는 가서 더 잘 될 거야 너 능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도 아쉬움 같은 거 죄책감 언니로서 진짜 좀 많이 미안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갈 때 밀수 짐을 다 집에서 챙겨가지고 짐꾼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동생이 밀수를 좀 대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가 너 이런 말을 그렇게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그래 꼭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단독주택이니까 이렇게 대문이 2개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 옛날 그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 대문 이렇게 2개 큰 거 열고 나가서 이제 밀수하는 그런 통로를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그날 내가 떠나는 날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짐 지어서 먼저 떠나고 그리고 떠나려면 일단은 커버하는 사람 이제 그 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앞장서고 그리고 뒤에 짐꾼들 나서고 그러고 그 뒤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니랑 인사를 놔둬야 되는데 짐꾼들이 보고 눈치채거나 그리고 또 법기관 사람이 일단 커버를 지금 따라 나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눈치를 채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걸 참는 것도 좀 어려웠지만 그리고 언니를 언제 볼지 모르니까 언니 멋에 눈에 새겨두려고 계속 뒤돌아보면서 아 그때 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사 한마디도 바로 남기고 떠날 수 없으니까. 휴지 좀 주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동생이랑 지금 엄마랑 막내 동생이랑 지금 그 7시쯤이 돼서 어스러서 엄마는 먼저 떠났었지. 그리고 맞아. 두 번째 엄마는 날은, 먼저 떠나고 동생이 지금 제일 뒤에서 짐꾼들 앞세우고 가는데 어슬막이니까 먼 곳에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그 어슬어슬해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밖에서 이모랑 같이 막 울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마음 그대로를 발에 못 들이는 게 이모도 속상하다고 둘이 한참 거기서 거의 1시간 정도 계속 안 보이는데도 보고 있다가 그래 꼭 만날 날이 있을 거야 막 이모랑 그런 이야기 그래 못 만난다는 생각은 전혀 저도 안 들더라고요. 꼭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탈북할 당시에 네. 이제 최수양님 나이가 25살. 네 맞아요. 25살이었어요.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네, 같이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일하고 좀 있어요. 저희는 동생이 너무 어려서 이제 탈북하기에 조건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 동생이 그때 내가 25살이었고 13살이었어요. 13살. 네 그리고 엄마가 50세였고 근데 일단 엄마는 짐꾼으로 가장시킬 수가 있었고 제가 1시간 전에 엄마한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탈북하기 1시간 전. 네 근데 그 엄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엄마가 너무 고마웠던 게 일단 탈북이라는 것이 너무 그 평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마한테 제가 무조건 가자 강요는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보고 내가 탈북하기 위해서 한국 가기 위해서 여태껏 준비를 했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준비 다 해놓고 지금이 가야 할 시점인데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 하지만 위험한 길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꼭 가자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 선택하는 데 맞게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제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저보고 내가 가는데 엄마가 못 갈 이유가 뭐냐고 내가 가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엄마가 살아서 산 사람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너무 나아져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 자식들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존재로구나라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엄마랑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참 엄마는 그렇게 이제 떠나서 제가 중국 거래를 밀수를 하다 보니까 짐꾼들 많게는 한 30명 정도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를 이제 짐꾼으로 가장시키고 그리고 대부분 거래가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북한에 11월이면 눈도 엄청 내려 있고 그리고 막 머플러를 이렇게 큰 머플러를 머리에 다 쓰고 이렇게 둥둥 덩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그런 짐꾼들 속에 가장을 해서 첫날 먼저 이제 중국에 모셨고 그 다음날 동생을 데려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13살짜리 동생을 짐꾼이라고 가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하던 장사 품목이 약초였는데 약초를 짐꾼들이 한 50kg씩 져요. 근데 50kg 그 부피가 그거 하나 지고 나서면 사람이 안 보이고 그냥 산더미 같은 게 막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큰 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이제 어떻게 데려갈까 많이 고민하다가 중국에서 상품을 받는 상품 그 종류가 너무 엄청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받는 상품이 뭐 금속에서는 금, 은, 동, 니켈, 우라니움, 뭐 molybden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짐승류 있잖아요. 개, 돼지, 염소, 가축. 네, 그걸 다양하게 다 요구하고 그리고 농산물이나 아무튼 북한에서 나는 모든 건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집에 키우고 있던 개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멍멍이 데리고 사나워서 그리고 엄청 사나우니까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주인 말만 듣는 네, 개가. 그래서 저희 집 개는 주인 말밖에 안 듣는다라고 이제 조건이 되잖아요. 구실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를 목소리를 쥐고 그리고 또 동생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동생이
루소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쵸.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생한테는 꼬셨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되게 동생이 그 간식이랑 갖다 주면 좋아했어요. 그래 가서 더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언니가 중국 식당 가서 동생이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다 사주겠다라고. 중국 구경 네, 시켜주니까. 중국 구경 시켜준다라고. 했더니 동생이 엄청 잘 따라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복살이 손에 쥐우고 그러고 동생 손목 잡고 일단 압록강에 와서 근데 제가 탈북하는 데 있어서 개가 없었으면 저는 탈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탈북하는데 조건도 됐지만 이제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걔가 또 도와줬었어요. 어떻게 도와줬었냐면요. 강 연선에 가니까 일단은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있을 거잖아요. 군인을 만났는데 걔가 막 시끄럽게 지저대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돈을 받고 또 불법 행위니까 저희를 빨리 막 건너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걔가 지저대니까 지금 막 주위가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동생 손목 잡고 그리고 한 손에 개목살이 잡고 그리고 강물에 들어섰어요. 근데 강을 건널 때 저희는 항상 검은 수복이라 가슴까지 오는 걸 입어요. 그 수복을 입고 강에 딱 들어서서 이제 그리고 얇은 그 코스를 알잖아요. 얇은 곳에 들어서니까 거의 가슴이 오는 거예요. 수복이 찰까 말까 할 정도로. 근데 탈북할 당시가 12월이라고 하셨는데 11월. 네, 그러면 강역에 이제 살얼음들이 져가지고 강에 내려 딛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들어서서 강을 건넜고 강에 들어서서 개 목살이랑 동생 손목 잡고 막 그 물살에 휩쓸리면서 일단 건너서 강기슭에 갔어요. 근데 저는 걔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걔가 수영을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막 앞장서가지고 저희를 막 끌어주면서 이제 일단 걔가 끌어줬거나 브로커가 아니라. 네. 그래서 강기슭에 먼저 훌쩍 뛰어 올라가고 그러고 강기슭에 갔는데 동생 이제 원래 보내려니까 저희가 그날 건넜던 그 코스가 너무 험하더라고요. 길이 항상 같은 코스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코스로 나갔으면 그 다음 날은 위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쪽은 이미 탈로가 됐으니까 그날 선택했던 코스가 너무 그 험한 코스라서 동생을 얼려 보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있는 힘 다해서 얼려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발 헛걸음을 디뎠는데 물이 가슴으로 확 들어와 버려서 검은 수복 이만큼 오는데 물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몸이 더 무거워지고 물살에 막 휩쓸려서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도 막 먹고 그냥 그 순간에 죽었구나라고 싶은데 갑자기 또 엄마가 눈앞에 막 떠오르면서 엄마를 또 생각하니까 그냥 물에서 불꽃 그냥 초인간적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물에서 불꽃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보니까 그때 또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해준 게 개 있잖아요. 개 목살이 잡았던 것이 제가 물에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데서 개가 이렇게 막 버치고 힘이 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 목살에 의지해가지고 제 그 강기슭을 터버 올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있는데 갔고 참 동생은 몰랐으니까 강 건넜는데 동생이 춥다면서 저보고 언니 우리 아침이면 집에 갈 수 있어 하는데 동생한테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게 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추위 속에서 이제 동생한테 그 비늘 방막 있잖아 이렇게 그 북한에서 김치떡에 넣는 비늘 방막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주머니 자루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동생한테 목 나오리만큼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씌워주고 그리고 장사 물품 이제 10명 정도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 넘겨놓은 그 물품을 이제 중국 사장이 오기 기다렸다 주고 그러고 바로 한국행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가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까 1시간 동안 서서 우셨다고 했는데 그거 나서 그 집을 둘러보셨을 때 기억나는 일들이 있나요? 동생이 떠나고 7시에 떠나고 그리고 가려고 사실은 이게 무슨 꿈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또 이모네랑 삼촌도 있었고 해서 막 같이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 뭐 가족이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리고 제가 또 따라 못나 원래 제가 따라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따라 못 나섰던 게 동생이랑 항상 같이 장사를 하면서 연선에 가면 꼭 잡히거나 물건을 다 같이 회수당하거나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는 네, 거예요. 무조건 기간이 두 항상 분이 따라서는 같이 다니기만 거예요. 하면.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행이잖아요. 근데 그쵸. 한국행에서 내가 만약에 같이 따라 나섰다가 저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 때문에 동생, 엄마 뭐 다 잡힌다. 그래서 동생한테 사실 따라 못 나서고 꼭 뒤를 따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되면 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니 그거 있잖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언니가 나중에 한국 와서 저랑 대하는 과정에 제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보안서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국경연선을 그때 8월 4일 김정은 지시를 해가지고 84 상무조라고 단속기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잡으러 왔더래요. 맞아요. 7시에 떠났는데 8시에 그 보안서 기동대 한 시간 애들이 만에요? 예, 내려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돋았어. 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 갔다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갔다고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밀수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3명이가 있었는데 동생은 빠지고 그 2명을 다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그때 안 네. 떠났으면 어땠을까? 시간을 조금만 끌어도 어땠을까? 엄마 중국에 있는데 심장이 철렁하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잡으러 왔다가 걔네가 없다니까 갔는데 동생이 가기를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계속 그 이야기를 외웠어요. 야 이게 진짜 하늘이 덥지 않으면 동생이 앞날을 내다 봤구나. 막 그런 이야기도 그 시간에 하고. 가길 참 잘했구나. 예. 그리고 사실은 동생이랑 갔으니까 막 썰렁하고 집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입었던 옷, 동생이 입었던 옷 막 다 꺼내놓고 할머니는 사실 늙으셨으니까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잖아요. 젊었으니까 할머니는 계속 우시더라고요. 저는 간 다음에 이제 막내 동생 그 서랍을 동생이 애용하는 그 서랍에 보면 자기 그런 물건들을 넣어놓거든요. 근데 둘째 동생이 빈 침을 근데 또 그날 그게 있었어. 그 동생이랑 떠나는데 일단 떠나오려면 너무 추운 겨울이라서 제가 그 두툼한 솜신을 새 거를 사러 가가지고 언니 반지를 하나 샀고 그리고 동생이 이 머리핀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쁜 빈침을 사가지고 제가 떠나기 전에 그걸 머리에 꽂아라라고 했는데 동생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 서랍장에 넣어뒀더래요. 언니가 나중에 중국 네. 갔다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동생은 있었으니까.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또 장갑도 이쁜 장갑을 그 생일 맞아 생일 세국 때 바로라서 그러니까 생일 내가 사서. 선물들 한 거를 다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그걸 가지고 야 동생이 이걸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프고 막내 동생한테 가면서도 장갑을 끼워주면서 꼭 너 언니 말 잘 들어. 그냥 언니 말 무조건 잘 들어야 돼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왜 너 신발 새 거 안 신었어 하니까 그거 산에 가는데 새 거 신으면 신발 망친다고.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끝내나 그 신발을 내가 밀수찜 소박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바꿔 신기고 내려왔어. 그래서 언니 내일 아침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자 막 이러면서 동생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모르고 가는구나. 그거 들으면서 가슴 되게 아프고 동생 반지를 계속 끼고 있다가 라오스 저 한국에 오면서 라오스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셨어요. 그 70일간을 소중한 거기에 반지를. 있으면서 그래서 막 제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딸이 계속 이걸 뽑아가지고 장난 쓰고 이러다 보니까 2층에서 떨궈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강을 건너셨어요. 네. 네, 동생과 어머니랑은 언제 만나셨어요? 이제 중국에서? 바로 중국에 동생 데리고 도착해서 저희 제가 가지고 나온 상품들 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사장이 또 사람이 많이 인간적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던 것이 도착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좀 데려다 달라 했더니 자기 차량으로 이제 태워가지고 엄마가 지금 엄마가 안치하고 있는 그곳까지 저희를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엄마 만나서 블록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도 생각이 순진했던 것이 중국에 도착하면 2시간, 3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에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블록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온 걸 보니까 바퀴 2개 달리고 짐 싣는 그런 짐차 같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를 일단 짐처럼 거기에 가장을 해야 그래야 변방대에 이제 초소랑 통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타는데 엄마랑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동생도
중국 구경 시켜준다면서 지금 너무 근데 갑자기 이게 네.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하지만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또 번거차도 타고 택시도 타고 뭐 버스도 타보고 이제 교통수단이라고 생긴 건 다 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것이 그 한 번 버스를 타면 거의 한 30시간씩 돌아서 이제 그 쿤밍 잠깐 베트남 국경까지 가는데 버스를 30시간 이상씩 탔던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면 또 버스 칸 안에 화장실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뭘 먹으면 또 화장실을 보는 게 그게 또 위험하잖아요. 중국에선 저희 뭐 난민 인정이나 뭐 인권 보장은 그쪽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하니까 위험을 이제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 계속 굶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어디 약속된 지점에 가면 저녁에 겨우 조금 먹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동을 해서 거의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에 오기까지. 그 기간을 계속 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참 그래서 엄마나 동생한테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2개월이라는 기간 돌면서 사계절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참 중국이 참 넓더라고요. 네. 2개월 동안 중국도 돌지만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쭉 오셨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딱 떠날 때는 11월 눈이 엄청 내리고 막 얼음도 지어 있고 막 반들반들한 길이랑 그런 겨울이었었는데 막 가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인데 막 꽃이 피는 곳도 있더라고요. 누구 뭐 여름이다 알려준 사람은 없지만 봄에 꽃이 폈으니까 뭐 여름이나 봄이겠지. 그리고 단풍 드는 것이 있어서 아 여긴 겨울이겠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네, 아 가을이겠다 싶고 그리고 또 베트남 일단 도착하니까 거긴 또 엄청 더운 거예요. 아 여기는 여름이네. 2개월 동안 사계절 다 겪으셨네요. 네, 그러고 남방 그 열대 지방 네. 아열대 같은 그런 라오스 쪽에 가니까 잎이 넓은 그런 그게 뭐지 야자수 같은 야자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북한에서 참 어렵고 미안함도 크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찌 보면 북한에서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풍경들 다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왔어요. 최소영님이 이제 어머니랑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머니는 그때 50대셨고 동생은 당시에 13살이셨고 그 가운데서 둘 다 챙겨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힘들었죠. 근데 미안함보다는 그 힘든 게 더 오히려 그거는 감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함이 더 컸고 항상 보면 그나마 제가 중국 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조금은 돼가지고 가다가 뭘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매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부족한 중국어로 뭘 사다가 이제 드리고 책임지고 뭔가 그런 비용적인 부분은 일단 떠날 때 다 지불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 그런 것들 저는 노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버스에 누워서 긴 시간 동안 누워서 온다는 그 자체도 쉽지 않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고문받는 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제 자세한 탈북 과정, 저희가 탈북 과정을 일부에서 더 못 들었네요. 그 자세한 탈북 과정과 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정착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 2부에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부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탈북 과정을 다 못 들었어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중국을 그렇게 쭉 도시고 라오스 이제 대사관 도착하신 것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라오스 대사관에서? 일단은 라오스 대사관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저희를 인솔하는 사람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에 데려간다라고 모르잖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대한민국 대사관 이렇게 해서 딱 써져 있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도 뭐라 해야 될까? 설레지. 막 설레기도 하면서 이제는 여기 들어가면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반가운 거예요. 내가 제대할 때 고향집 찾아 들어올 때 엄청 반가워서 엄마한테 엄마 보러 가는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너무 이제 반갑게 그렇게 들어갔고 대사관에 얼마나 계셨어요? 저희 거의 1개월 있었어요. 그럼 그 1개월 동안에 가장 기억나는 일단은 그 안에서 저희 생활 이제 맡아 그 돌봐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근처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고 맞아. 항상 그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신변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항상 또 음성을 항상 낮춰야 하고 근데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취미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조금 범위를 주셔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드라마 보던 것도 거기서 또 드라마 보신 거? 네, 드라마. 거기서 어떤 거 보셨어요? 거기서는 그 우리 걸그룹들 댄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랩을 선덕여왕이라 봤었어. 우리. 선덕여왕 선덕여왕 보셨어요? 대장금이랑 그런 사극 같은 거 북한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오니까 사극이 재밌더라고요. 사극들 대장금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이 그게 뭐지? 구름이 그린 그거 말고 그게 해를 품은 달? 네. 맞아. 그것도 사극들이 오히려 재밌어서 그걸 봤던 기억이 많이 남고 댄스 막 그 라오스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에 간다. 그 네. 가는 날 네. 비행기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날 진짜 너무 마음이 막 설렜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2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과정에 많이 위험하니까 이제 항상 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장에 이제 나가는 동안 너무도 긴장했었고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이제는 한국에 가네. 정말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단 탈북해서 오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막 눈앞에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동생 다 미안했던 그런 마음들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 이제는 마지막 코스를 가고 있지만 또 북한에 남아있는 그 언니도 그렇고 다른 가족 친구들도 또 막 생각나고 이제 친척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온 게 그런 또 미안한 마음도 막 생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마음이 설렜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딱 도착해서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막 정말 만세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한국에 온 거로 뭘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성공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혼자서 나만의 그냥 난 정말 성공했네 라고 그렇게 느꼈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그 국가정보원에서 저희 마중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저보고 이제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24년 동안 이제 몸담고 살아오던 사회에서 누구 나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제 군사복무할 때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한다라고 늘상 매일 강조를 시켰고 사회에서는 늘 전차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구호 가는 곳곳마다 흔하게 붙어있고 늘 수령 중심으로 일심단결하고 뭉치고 이제 수령을 위해서 그 혁명적 수령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늘상 그런 주의만 받았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말씀 속에 큰 의미가 많겠지만 너무도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거기서 혼자 막. 국정원에서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가면 조사가 좀 간단하게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3주 동안 조사를 받으셨다고. 네, 참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막
보통 여러 가지 3, 4일 길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조사인데. 네, 여러 가지 태어나서부터 막 이런 내용들 다 쓰고 막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북한에는 소년단 입단하고 이 소년단 휘장이라고 해서 달고 그것도 막 그리고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했는데 또 군생활 6년이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그 하전사가 병사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다 갔어요. 간호사 학교 그리고 사관 양성소 그리고 또 청년 일꾼 양성소라고 해서 정치 일꾼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 그런 학교 기관들까지 이제 다 쓰고 막 그런 거 조사 다 받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길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3주를 받았네요. 그리고 가장 그 국정원 3개월 기간에 인상에 남았던 것이 국정원에 들어간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우리 생활실에서 딱 나와서 봤는데 신문들 이렇게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잡지도 나와 있고. 근데 신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류가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냥 뭐 신문이 여러 가지 뭐 군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청년전이라고 해서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인민군 신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노동신문 하나뿐이에요. 근데 막 너무 신문이 종류가 다 꼽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막 중앙일보,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조선일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국경제라는 신문이 가장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고 한 장을 펼쳤는데 역시 장사하던 분이 오토바이 딜러의 눈이에요 이게. 네. 근데 참 정말 충격받았던 게 신문 한 장을 제가 하루 종일 이해를 못했어요. 외래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제 전문 용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한 장을 들고 이제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내가 신문 한 장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내가 여기를 나가서 한국 사회에 과연 잘 적응을 하고 앞으로 내가 계획한 목표대로 잘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스럽고 생각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피나게 노력을 안 해가지고는 우리 한국 사회에 살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봤던 그 기억이 가장 충격도 컸지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국정원 이야기하니까 나는 불쑥 생각나는 건데 그 국정원에 금방 딱 들어왔을 때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 걸쳐서 들어왔을 때 저희는 74일 동안 오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요. 야, 저국이 그러니까 항상 숨어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국에 없는 서름을 그때 느꼈었고 근데 한국 땅에 딱 들어서니까 사람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로구나 막 그게 되게 반가웠고 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토끼풀 캐던 거 국정원에 이제 앞에 딱 나가면 이제 체육장 있고 그 옆에 산이거든요. 바로 밤나무랑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풀이 그대로 그 북한 풀 그대로더라고요. 그거 볼 때 되게 반가웠어요. 이게 저국이로구나. 같은 그러니까 이 저국의 하늘 밑에 한 땅이로구나. 그 생각이 되게 그냥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서 그때 그 심정을 사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도 막 뜯어보기도 하고 야, 제발 꿈이 아니었어야 좋겠다. 나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김치를 보는데 김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돌면서 이제 다 입맛이 안 맞는 음식들 막 먹고 중국, 그러고 오다가 비행기 타고도 비행기에서 줬던 음식들이 또 낯선 음식이었었는데 딱 내려서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밥 주는데 이제 김치가 막 그냥 다 한 접시 다 먹고 싶을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먹던 김치랑 색깔이랑 똑같고 배추김치 막 너무 그걸 보는 순간에 말이 통한다는 게 제일 좋았어 나는. 진짜 우리 한 민족이 맞긴 맞구나. 북한에 있을 때 맨날 그런 주입식으로 이제 세뇌를 받잖아요. 남조선 뭐 괴뢰 괴뢰도당. 그때 이미지는 싹 어디간지 없어지고 야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야, 말이 통한다는 게 사실 제일 좋았어요.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부터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날 그 신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래어 순서대로 다 이제 메모를 하고 국정원서부터. 예, 그리고 그 경제 전문 용어들 막 쓰고 막 인프라라는 거 하는데 인프라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 그 선생님들 이제 오시면 선생님 이거 인프라가 뭐예요? 막 물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에서 이미 공부를 시작하시고 하나원에 딱 들어가셔서 어떤 게 기억나세요? 하나원에는 일단 그 사회적응 교육이 목표잖아요. 근데 그 직업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직업훈련 하는 과정에 이제 현장 체험도 있어요. 근데
플로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직업이 2만 개 종류가 있대요. 근데 그 종류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체험해 보는데 그 플로리스트 꽃 꾸미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것 자체가 직업이 된다는 것도 놀랍고. 꽃 가지고. 네, 이렇게. 그리고 너무 제 취향을 몰랐어요. 그 꽃 꾸미기가 저한테 그렇게 맞는 취향,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는 걸 몰랐거든요. 너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 말씀드리려면 온라인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게 북한에서 인터넷 자체도 안 되지만 그 인강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강. 찾아보기만 하면 다 배울 수 네, 그래가지고 또 인강에서 선택했던 종목도 또 되게 재밌었고.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경제 마인드, 노후 재테크 이런 거 그걸 봤었는데 경제 마인드에 들어가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시경제, 미시경제, 가정에서 경제도 막 미시경제를 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이 경제 생활도 다 재테크에 들어가는 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에 엄청 남았어요. 네, 와, 저 대단하네요. 저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건데. 이 하나원에 또 계실 때 어머니랑 또 여동생이랑 다 여자니까 같이 이제 계셨겠네요? 네. 어머니랑 동생은 네, 방은 생활방은 같았고 이제 교육 받는 데 있어서 동생은 어리니까 이제 외부 학교에 셔틀버스로 계속 학교 공부하러 나가 다니고 그리고 엄마랑 저랑은 이제 교육은 거의 같이 받는데 그 외에로 또 활동이 조금 차이가 있죠. 요가 활동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가 활동은 좀 따로 했던 것 같고 기본 교육은 같이 받았어요. 이 한의원에서 이제 나오시고 나서 처음 정착할 때, 네, 집 받고 네. 어떤 기억이 있나요? 참 일화가 많은데 저는 가장 기억나는 누구한테 내가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다라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고 제가 울산에 갔어요. 집배정을 받아서. 근데 그거 선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였지만 이제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 보다 보니까 울산이 참 국민소득 GNP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공업단지가 제일 많은 도시를 찾아봤더니 울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울산을 선택해서 엄마가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들 서울 선택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라면 아마 서울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일단 직업이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경제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을 선택한 것 같고 선택했던 거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서울행을 할 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 가서 2개월 만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일단 우리 한국사에서 살아가려니까 내가 한국사에 잘 적응을 하고 한국사를 일단 인식을 하는 게 그게 먼저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들으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학교를 찾아보는 과정에 일단 울산도 교육이 그런 시스템은 다 잘 되어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학생들 좀 지원이 되는 그런 학교들을 계속 인터넷에 막 북한 학생, 북한 청년, 북한 학생 공부 막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계속 검색을 해서 보아오는 보게 된 학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야 조금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조금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좀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2개월 만에 서울을 선택하고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아무도 누구도 없잖아요. 그쵸. 혼자서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학교 기숙사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짐 싸가지고 막 간다니까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내일 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KTX라는 걸 처음 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너무 고마웠던 게 담당 형사님이 KTX 표를 끊어주시고 이제 발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많이 감동을 받았고
네, 그 과정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울산에서 서울행해서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서울까지 도착해서 그때까지. 근데 한원 나와서 네. 그 강연을 아, 다니셨다고. 네. 네. 그것도 참 그 처음에 딱 하나원을 나와서 울산에 가니까 이제 포항계에서 아마 그 북한에 대해서 인식해가는 그런 아마 정기 교육이 있나 봐요. 그런 장소에 저를 담당하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토크 그냥 대화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일단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대중담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스피치 능력 이런 소통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많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날 있은 그 강의에서 아마 그 반응이 좋았나 봐요. 첫 강연에서. 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단독 강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근데 진짜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한 번도 강단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교육기관에서는 조금 이런 군사복무 하는 과정에 교육기관에서 조금 그런 뭐 학생들하고는 그런 대중 앞에 나서서 뭐 연설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가보지도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 안에 어느 많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너무 비굴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봐야지 그러고 물어볼 수 있는 데가 또 없으니까 그래 책자를 하나 샀어요. 강의 스킬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책을 사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제 강의 개요 이제 100%를 잡되 거기에서 뭐 강의 개요 20% 잡고 기본 내용 뭐 60% 잡고 그다음에 마무리 응답 질의응답 시간 이런 거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뭐나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서툴지만 일단 시작을 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강의를 출발을 했어요. 프리랜서로 강연 일을 계속 하고 네.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혹시 첫 강연 때 가장 기억나는 일이 어떤 게 있나요? 많은 형사님들한테 갔었어요. 근데 그 형사님들이 첫 강연이 형사님들 앞에서 네,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덜덜. 이제 보안계, 정복계 뭐 아무튼 다양한 부서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는데 참 배려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에 강의를 갈 때는 강사라는 입장에서 이제 큰 부담감을 안고 갔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가르친다는 입장에서보다 그냥 내가 북한에서 경험을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진솔하게 하면 그냥 그거보다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도전 강의는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강연 말고도 지금 한반도 통일연구원 간사로 네. 2년 차시라고 일하신 지가 네, 그렇죠.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국방부 지금은 전문 안보 강사고 통일미래연대 또 전문 안보 강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 한반도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가게 된 계기는 강의를 하는 과정에 또 방송 출연이랑 여러 가지 이런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보시고 이제 통일연구원이니까 한반도 통일연구원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됐어요. 멋지네요. 네. 2년 차신데 네. 일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들. 언어에서 이제 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또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다르죠. 네, 실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낫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선 스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낫이를요? 네, 롱부츠 우리가 신는 롱부츠 북한은 왈랭기라고 불러요. 네. 네, 도시락이라고 말하는데 북한에서 변도라고 막 말하고. 그리고 한 번은 너무 이제
힘들어가 그 조금 날씨도 덥고 조금 몸이 막 나른하게 힘 빠지는 것처럼 조금은 육체가 좀 힘들다 싶은 날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그 비서 언니 여자분 한 분 계신데 그분 보고 나 북한 사투리를 썼어요. 근데 북한 사투리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쪽의 말투로 나 맥작해 죽겠네. 근데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아마 MC분들 모르실 거예요. 네. 맥작하다라는 표현이 맥작해 죽겠네? 네, 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가끔은 회사에서 조금 웃기려고 의도적으로 쓰는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언니가 저보고 눈이 이등글해서 쳐다보면서 대낮에 뭘 맥주 한잔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맥자가 되는 게 힘 빠져 맥 빠져 막 이런 맥 빠져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언니가 그렇게 반응할 줄은 저도 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와 웃고 나서 언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했더니 언니가 와 웃고 옆에 분들이 또 빵 터진 거예요.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문화의 차이나 이런 언어의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또 나름 주위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언어를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언어의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쓰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쵸.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막 10번 죽었다. 여기서는 깨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10번 죽었다 펴도 너는 10번 죽었다 깨도 몰라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번에 언니랑 뭘 대화를 하다가 우리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들 우리 여기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언니가 100번 죽었다 펴도 안 돼 뭐 이런 그러니까 표현을 나는 했는데 걔보다 걔는 진짜 잘하는데 나는 10번 죽었다 펴도 못해 하니까 10번 죽었다가 깨지 않고 편다고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다. 그것도 뭐지? 그러니까 남한에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는데 우리는 죽었다 펴도 이렇게 이야기를 죽었다 하니까 핀다고 하는 네. 독특하네요. 근데 이 한국에 이제 정착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네. 오셨잖아요. 네. 언니가 오기 전과 후가 생활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언니랑 저랑 이제 어릴 때는 조금 다툼이랑 싸움을 좀 했지만 2살 차이시죠? 네, 성장에서는 싸움이란 걸 못 해봤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도 언니한테 많이 언니가 의지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 생활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야기 못할 그런 일들도 있고 하면 서로 형제간에 나누고 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서 이제 다담했던 그런 이제 마음이나 이런 그런 것들 언니가 있으므로 그걸 터놓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또 많이 좋은 것 같고. 한국에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네.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노력이라고 하면 일단 언니랑 저랑 한번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나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니가 위험하더라도 그냥 위험 무릅쓰고서라도 무조건 오겠다라는 그런 답이 너무 그게 더 이제 기다려졌던 거예요. 막 만나고 싶으니까 너무 언니가 그리우니까. 근데 언니가 갑자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동생은 사실 내가 그때 중국에 와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오기까지 힘들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밀수로 나왔었댔고, 그러니까 동생은 그 길로 바로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기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오라고 그래서 동생이 그래서 나는 사실 아기를 데리고 왔으면 가는데 아기를 두고 가면 너가 거기서 금방 속에 안 채워준다 해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동생이 되게 좀 목소리가 조금 낮더라고요. 한 그래서 사람? 네, 이제 언니 각자의 심정을 사정이 다 아는데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제가 자식을 가지고 없으니까 갔으니까. 근데 그렇죠. 얼마 서로의 정도 상황이 다르죠. 얼마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일단은 북한에서 중국을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는 좀 아니까 그 위험한 고비를 한 번 넘었는데 또 다시 들어갔다 오려면 왜 그렇게 하겠냐. 언니가 와서 조금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애는 뒤로 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가족이 거의 전부는 이쪽에 있는 셈인데
한국에 있는 셈인데 그래가지고 좀 생각해보면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 입장에선 동생이나 엄마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언니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근데 자기나 엄마를 내놓고 딸을 그러니까 자기도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이해는 머리는 됐어, 이해하지만 마음은 네. 서운한.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면 제가 일단 언니를 한번 그렇게 만났다 나서 그 다음에 언니 갑자기 전화를 하고 오려면 나서. 네, 네. 비용적인 부분도 갖춰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언니가 어느 순간이든 도착하면 블로커 연계할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항상 이제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블로커한테 이제 언니가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지만 이제 언니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도 내가 연락하면 우리 언니 데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노력이라고 하면 그 정도. 그리고 언니가 중국에 도착해서 갑자기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언제 오겠다, 뭐 언제 갈 거다라는 예견도 없이 그냥 비가 그냥 쫙쫙 막 흘러내. 그 비가 엄청 내리는 날 언니가 와가지고 애 데리고 왔다고. 근데 사실 그 계기가 전화가, 제일 좋았던 게 철조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안 했으면 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 좀 준비할까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동생한테 애기가 일단은 또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말하고 기회를 보자 이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철조망을 친다니까 아이고 이거 영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뭐 지뢰도 급해지셨구나. 매설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탈북이 너무 심해지니까 김정은이가 지뢰까지. 국경 전 연선에 이제 3일 동안에 다 철조망을 치라고 명령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철조망 시작한다고 중국에 갔다 올 일이 있으면 빨리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군인들은 뭘 돈 하고 받고 있는데 하는 하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3일이나 5일 늦어도 5일새는 끝날 것 같아. 근데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루에 결심하고 바로. 예, 그래서 막 애기 데리고 애기한테 막 주사 넣으면서 그때 예,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동요하는 그 여기서 이야기 드리면 안 돼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근데 갑작스럽게 결심한 일이 더 성공적인 부분에서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죠. 일단 언니가 중국에 와서 연락을 하는데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냥 불새 지금 급하게 전화를 나 했으니까. 중국이야. 네. 이제 한국 가.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처음에는 언니 왜 살기 힘들어? 중국에 일하러 왔어. 그러셨어요? 아니 나 그래가지고. 한국 가려고 하니까 뭘 한국 가려고 안 온다더니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도 못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애 막 그 잠자는 디메드롤 넣고 막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블로커 연계해가지고 그때 당시 중국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집에 보낼 수가 없었고 산에서 그냥 생야산에서 언니가 거의 2일 정도? 네. 1박 2일이죠. 그 정도 밤에 지내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애기나 나나 다 폭 젖은 상태에서 막 그 젖은 옷이라도 애기한테 더 입혀주고 사실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게 내가 압록강을 그냥 무사히 건너고 한국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몸을 덮인 것 같아요. 이어냈네. 네. 아,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블로커 연계해주고 언니 오는 과정에 뭐 필요한 것들 좀 챙겨주고 그런 것 외에는 뭐 언니한테 제가 큰 거 해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브로크 연결이 되게 그러니까 브로크를 연결 그게 못해서 사람들이 제일 그 어간에 중요하잖아요. 잡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브로크 찾는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동생이 빨리 연결해 주지 않았으면 무슨 상황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혹시 하나원에 계실 때 면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언니를 8개월 만에 만났을 때 네. 심정이 어떠셨어요? 언니가 그 전화랑 예전에 어느 가정에 뭐 통화랑 했지만 그 얼굴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얼굴을 보니까 언니를 만났구나라는 실감이 들고 그러고 그 북한에서 떠날 때 막 마음 아팠던 그런 심정들 헤어질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둘이 만남이 있네.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8개월 동안 그나마 조금 먼저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느껴본 게 있으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 나와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힘 합쳐서 잘 살아야겠네. 그리고
일단은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음식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언니가 준비하는 과정에 계속 물어봤어요.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근데 달걀을 삶아 달걀 네. 삶은 달걀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삶은 달걀을 조금씩 먹다가 근데 하나원이 오니까 삶아서 달걀을 잘 안 주더라고요. 막 아, 지지어서나 네. 뭐 이렇게 반찬을 해서 줘도 근데 되게 그 국정원에 있는 기간 한 번도 못 먹고 했으니까 막 그게 되게 아, 먹고 싶더라고요. 삶은 달걀. 네. 북한식 네. 두부밥하고 인조고기밥을 해오라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특색 있는 걸 좀 준비해 가져가고 싶은데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는데 그래서 일단 언니가 원하는 것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냥 그것 준비하고 과일 좀 사고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또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먹으려면 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뭘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언니 짬뽕 먹을래 했더니 그것도 안 먹겠대요. 근데 일단은 받아볼게. 받아서 먹어봐. 그랬더니 조금만 받으라고 하는 걸 일단은 받았어요. 그래서 해물짬뽕을 받아왔는데 완전 맛있다고 근데 북한식을 다 제껴놓고 또 최선아님 먹어주더라고요. 그때 짬뽕을 그럼 나중에 준다는 소린 줄 알고 그러면 한번 줘봐 했는데 바로 맞아요. 배달시켜서 바로 와서 놀라셨었다고. 네, 그렇게 배달이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짬뽕 시킨다고 해서 나중에 동생이 간 다음에 도착하는 건가 무슨 소리지? 사실 이해를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짬뽕은 어디서 날라오고 그새 정착하셔서 배달시키시고 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맞아. 그때 만날 때 기대가 동생이랑 엄마랑 사실 만나니까 되게 막 그런 울렁거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야 동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번졌을까? 그게 되게 기대스러웠는데 딱 도착해보니까 진짜 세련되게 옷이랑 그 짧은 치마 있잖아요. 북한에서 뭐 입는 짧은 치마도 절대 못 있고 입는. 동생 딱 보면서 반갑기도 했지만 옷차림부터 먼저 옷차림도 신경 쓰고 가신 거였죠? 네, 위에다 코트 붙이고 치마는 블랙으로 조금 이제 무릎에서 조금 올라올까 말까 하는 걸 입었는데 언니한테 나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다는 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죠. 언니가 나를 보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인식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 써서 머리 갔었죠. 스타일도 헤어도 북한에서 이렇게 풀면 되게 그 날라리풍 이런 것 때문에 푸는 게 없거든요. 근데 머리 풀고 염색도 되게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계속 보면서 야 염색도 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또 한화원에 나오셔서 네. 그럼 생활이 조금 이제 달라졌나요? 언니가 이제 한화원 나오고 나서? 네, 언니가 한원 나오고 나서 제가 일단 울산에 갔다 서울에 왔고 제가 서울에 와서 조금 정착하는 과정에 언니가 한원을 나와서 또 서울에 정착을 동생이 하고 또 서울에 집을 있어요. 받아라 해서 저도 서울에 받은 거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언니가 네. 받을지도. 언니도 또 앞으로 공부할 계획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그렇게 이제 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언니가 나오고 나서 달라진 거라고 하면 일단은 마음이 좀 든든한 것 같아요. 그쵸. 누가 옆에 있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그런 위안인지 제가 한국에 와서 언니 만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엄마는 조금 세대 차이가 나니까 엄마한테는 모든 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맞아요. 비밀스럽고 이런 거 언니하고 통하자. 저도 그렇거든요. 동생하고 되게 많이 더 엄마보다도 동생하고 소통이 더 통하고 네, 비밀 얘기는 무조건 동생한테 네,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절대 못해요. 동생이 또 이제 나와서 코치를 잘해주니까 많이 언니 도와주셨고. 예, 나는 사실 한국 사회 두렵고 막 이제 두려운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이 하는 걸 보긴 하지만은 나는 못해 저거. 동생은 그래도 북한에서도 잘 나갔으니까 여기 나와서도 잘하는 거지. 나는 진짜 못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동생이 막 언니야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처음부터 뭐 잘하는 게 아니다. 이제 코치를 해주며. 나는 그거를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약간 동생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약간 좀 언니 같은 거죠. 예, 언니 같은 느낌이면서도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지? 그냥은 이야기 뭐 여기서 지금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동생이 뭘 하라고 하면 눈치 보고 못한다고 하면 동생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처음 촬영할 때도 못한다고 했어요. 나 카메라 앞에 나가면 진짜 굳어버릴 거야. 막 그런 생각으로 못한다고 해서 동생이 아니 이만감 나오자고 이제 언니한테 얘기하는데 언니가 그렇게 네. 반대를 안 한다고 했다고. 네, 그래서
언니가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해봐 언니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냐고 해봐야 안 되는지 알지 그러고 근데 언니가 나 막 그 조금 그 멀밋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부실도 되게 많이 네 붙이셨나? 그래가지고 북한에 야 아직 북한에 우리 친척들도 남아있잖아. 그래서 안돼 막 이러고 야 그리고 테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돼 구실을 막 되게 많이 붙였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럴 때마다 언니 나도 내가 이미 나가서 언니랑 왔다고 공개하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동생이 이기는 언니가 없어요. 제가 동생이 이기는 언니가 없어요. 제가 또 고집이 막 세가지고 나중에는 언니한테 숙이면서 또 고집 부리는 데가 좀 있어요. 언니 보고 일단은 제가 방송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나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북한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사명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강의 활동도 좀 더 범위가 생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내 생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측면에서는 다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언니한테 적극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갑도 1년 넘게 네. 출연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방송 활동하면서 좀 기억나는 일들 있나요? 에피소드? 언니랑 그래도 같이 나오니까. 네, 저희 저는 먼저 말하면 이제 방송을 금방 나갔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막 그런 거로 해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나가 보니까 한두 번 나오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팬들. 그쵸. 그분들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는 게 되게 막 저는 북한에서 사실 TV에 나온다는 거는 상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것도 이제 동생 덕분에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혼자서 사실 옆에 사람들은 말을 못해도 혼자서 야 나도 이렇게 한국에 왔으니까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런 긍지감, 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고. 저는 저도 그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번 진짜 깜짝 놀란 게 언니가 은행에 갔었대요. 네. 언니가 직접 좀 이야기해줘봐. 나 그때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제가 은행에서 은행에 무슨 일이 갔는데 있었길래?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통장에서 뽑아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ATM기 딱 가서 네네. 지금 돈을 100만 원 딱 눌렀으니까 100만 원 한도를 100만 원 잡았으니까 100만 원 딱 눌렀는데 그게서 이제 뭘 눌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누르고 거기서 나오는 걸 보니까 무슨 종이 쪽지에 100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이게 기계가 내 돈을 다 먹어치고 종이를 왜 내보냈지? 막 심정이 100만 원을 벌자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돈이 없어졌구나 어떻게 하지? 막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행 버는 업무 버는 분한테 가서 아니 돈이 다 어디 가고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수표 해달라고 들고서요? 막 예.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그분이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돈을 100만 원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종이 쪽지가 나왔는데 이게 돈을 왜 주는가 그러니까 이게 수표라는 거라고. 그때 이제 그때 누구 알아봐가지고 언니 막 도망쳤던. 그게 아까 내가 물어보는 게 방송.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가는 길에 내가 물어봤어요. 은행이 어딘가고. 네. 근데 물어보는데 그분이 서량 씨, 잘 왔어요. 막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시청자분. 네, 근데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을 닥쳤는데 저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주변에 혹시라도 간첩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에 그분한테 네 반갑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버전 막 도망을 갔어요. 막 달려서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거의 따라오다시피 하면서 막 서량씨 막 이러는데 그냥 되게 그분한테 사실 미안해요. 지나가고 보니까. 여기서 미안하다고 네. 한 사과 한마디 정말 하세요. 그때 사실은 내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고 진짜 지금 같으면 다시 만나면 제가 되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네, 수영 씨도 당황스러워요. 알아보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네, 전철에 타면 이제 대부분 우리 젊은 친구들 뭐 나쁜 표현은 아니고 조금 표현이 약간 인색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보다는. 그리고 또 그 방송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어르신들이 보시고 이제 가끔 회사 매일 이제 전철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지나가는데 막 수영 씨가 어디냐고 막 이러고 하면 어떤 날은 제가 급하면
얼굴에 화장을 채 못하고 이제 가는데 그럴 때는 민망해 나 할아버지 맡았으면 그런 때가 좀 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좀 조심을 좀 너무 해야겠더라고요. 공감됐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랑 네. 이제 여동생도 어쨌든 정착 3년 차일 텐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동생은 제가 그 기대 외로 적응을 잘 하고 있어요. 일단 15살이죠, 친구들하고 지금? 네 친구들하고 관계도 그 관계를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 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잘 따라가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부족했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 문화 적응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돌들 웬만한 노래 다 해요. 그리고 놀이방 가면 정말 리듬을 잘 타요. 랩을 다 하고 있고 동생을 이렇게 적응 잘 하고 있고 어머니도 울산에 가보니까 직업은 많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이제 회사에 취직하셔가지고 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울산을 안 뜨시겠대요. 안착된 거죠. 네, 이렇게 어머니도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친구들 되게 많아요, 어머니. 그래요? 네, 그리고 같이 이런 그러니까 뭐 우리는 되게 좀 엄마가 외롭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많이 이제 정보도 나누고 막 그런 거 보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머니를 걱정했구나. 걱정하는가 그런 생각도 부분도 있고. 그나마 지금 가장 또 그 마음이 걸리는 거 하나는 엄마한테 좀 이렇게 자식으로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기 1개월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일단은 아빠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아빠도 아빠지만 이제 어머니한테 정말 그 가장 효도를 하는 게 새아빠 만나서 좀 더 행복하게 네, 살았으면 그 엄마만의 그런 외로움도 많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 동생하고 계속 지금 그 이야기도 조금씩 합니다. 빨리 새오빠를 해서 엄마가 한국에 가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멋있네요. 그거가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 공항에서 만난 그 국정원 직원이 한 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 어머니도 좀 본인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북한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저를 선택하고 따라오신 거라서 좀 그런 데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좀 엄마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궁금한 게 동생한테는 네. 한국에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데려왔잖아요. 네. 동생이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네. 그 당시에 뭐 둘이 대화 나누거나 한 거 네, 있나요? 제가 어느 가정에 나우수 대사관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생 보고 물어봤어요. 오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가정에 언니랑 떠날 땐 중국 구경한다고 떠났는데도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해놓고 네. 어디 가는지 알고 따라왔어? 그랬더니 보니까 한국에 가는 것 같던데 네,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동생도 이제는 내가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네요. 막내 동생한테 저도 와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랑 한국에서랑 삶이 어떻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여기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뭐냐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되게 산에도 자주 갔었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흙을 밟는 일이 거의 많았는데 여기 와서 그 흙 냄새를 맡고 싶다고 산에 가서 막 그 흙도 밟고 싶고 나무가지도 막 꺾으면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만족한 삶을 산다고 봐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행이네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한반도 통일연구원 네.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또 네. 더 하고 싶으신 일이나 이제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실은 이제 북한에서 제가 한국행을 했을 때 발걸음이 무거운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주변 친구들 떠나는 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사는 과정에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동료들이나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가 입당을 했고 당원이었잖아요. 근데 당원이 되려면 입당 보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입당 보증을 서려면 자기 자신만큼 믿어야 입당 보증을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왜냐면 내가 입당을 하고 3년 이내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본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보증 서듯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지만 북한 이제 한국에 와서 내가 한 가지 위안을 하면서 떠났던 것이 그건 거지. 한국에 와서 내가 정착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이야기나 내가 그 실질적인 인물이 한국에 가서 정말 정착을 잘 하고 잘 나간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그 꿈이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위안을 하면서 떠났는데 네. 정착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 네. 목표이신 거군요. 네, 그렇게 떠났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돈벌이 하는 그쪽에 많이 이제 정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생겼는지 이제 잘 이제 그런 것 같지만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기도 해요. 네, 경제 쪽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대학교 준비를 지금 네, 하고 지금 계시다고. 1차 목표는 대학교에 가서 전문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 앞으로 통일이 되던 통일이 안 돼서 만약 교류를 하던 그 북한 친구들한테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델이 될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하고 싶은 것이 저희 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의 배려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개인 그 봉사도 해주시고 가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추천이나 또 배려도 있었고 회사 생활 지금 적응해 가는 데 있어서도 큰 정말 많은 분들이 배려가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 친구들한테는 경제 모델이 되고 싶지만 우리 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배려받은 것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희 꿈입니다. 멋있다. 멋있어요. 대학교도 경영이랑 물류유통 쪽 공부하고 계시다고. 네. 그 경제 쪽으로 또 네. 통일되면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지금 뭔가 삶의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멋있네요. 신여성 목표가 없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꿈이 커야지 그 꿈이 깨어져도 조각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조각이 크다는 자체가 아까 꿈을 크게 꾸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꿈은 일단 커야 되겠구나. 그 생각 저도 가집니다. 근데 동생은 그걸 이미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미 씨가 계속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그 최수양님이 말한 어떤 탈북자로서의 어떤 모범 사례, 또 경제적으로 그런 모범 사례가 이유미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2의 이유미 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멋있다. 오늘 이렇게 북한에서의 삶, 또 탈북하는 과정, 동기 쭉 오늘 지금 하고 계신 일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 소감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은 딱 여기 예전에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기 우리 배나TV 탈탈탈 조금 이제 많이는 못 봤지만 본 적이 있었어요. 보면서 너무 방송이 너무 자유롭고 편안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MC분들 많이 이쁘셔가지고 궁금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면서 저런 방송도 있네 너무 좋네 싶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너무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부담감 없이 방송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기 PD님한테랑 그리고 MC분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양님은 가운데에 계시다 이제 한 칸 옆으로 이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때보다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오니까 조금 더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고 다시 내가 지금 그 북한 탈북 스토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탈북하는 그런 느낌을 막 가지 긴장감도 막 탈북할 생기고 때. 예.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돼서 되게 지금 탈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쉬었지만은 그래도 요즘에 탈북도 많이 못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 좀 이제 이런 경로도 있었다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너무 좋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알리는 데 대해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는 오늘 안구정화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예쁜 분들과 이제 탈북 이야기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금 멋진 꿈을 말씀하셨는데 그 꿈도 꼭 이루시고 또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라. 저는 이 한마디 한 번 더 꼭 기억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프라. 와, 저는 경제신문 저도 못 어떻게 읽어요. 한국경제에 전 그거 이렇게 호흡하는 거 그런가 봐. 하나, 둘. 한 장 더, 한 장 더. 어떻게 우리 하나, 둘.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